네, 마이크 음질 상태가 안 좋았음에도 좋은 강연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경북대학교 청년 토크쇼 어느덧 청년 Q&A 시간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대학교 청년 토크쇼 의정활동연구회에서 주최하여 시대를 바꾸자 개헌이라는 주제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님을 모시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대에 응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한동훈 전 대표님께 질문이 참 많았는데요. 시간 관계상 사전 수집된 질문 중에서 Q&A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조금 가벼운 질문부터 해보겠습니다. 혹시 대학을 다닐 때 꼭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전혀 가볍지가 않은데요. 몇 학번이시죠? 저는 21학번입니다. 저는 92학번이거든요. 근데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있었던 나날들이라든가 그런 가을 단위에 있었던 일들, 그때 제 친구들이랑 했던 얘기들이라든가 그때 분식집에서 먹었던 메뉴 이런 게 아직도 좀 기억이 나요. 제가 기억력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제가 굉장히 바쁘게 살았어요. 몇십 년간. 근데 그때 일들은 그냥 기억이 잘 안 나요. 열심히 살지 않았던 게 아니거든요. 더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뭐 역사에 긁힐 정도의 일들에 관여하기도 했어요. 포레스트 검프처럼요. 여기저기 다 껴 있었거든요, 제가. 그런데 그 일들이 그렇게 대학에 있었을 때처럼, 대학 때나 그 이전, 그 어렸을 때처럼 기억이 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대학 다닐 때의 시간의 밀도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살아왔던 총량 중에서 굉장히 큰 양이잖아요. 저는 지금 50이 좀 넘었으니까 지금은 보면 지금 하루하루가 지나가 버리면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랬었나 이러고. 그만큼 중요하고 보석 같은 시기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뭘 했냐 안 했냐 이렇게 묻기는 그랬는데, 아까 제가 사회자님하고 같이 있는데 우리 의원들 계실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대 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냐라고 웃으면서 했는데 한지아 의원님 말고 나머지는 다 고개를 젓더라고요. 그때가 너무 좋긴 했는데 다 군대 가기 싫어서 그런 거였습니다. 어쨌든 그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근데 그때 취향이 좀 쌓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들었던 음악 장르나 음악 취향을 아직도 들어요. 물론 그 이후에도 좋은 음악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딱 그 정도를 가지고 평생 계속 그 취향이 쌓이게 되더라고요. 그때 입었던 옷을 비슷하게도 지금 입는 것 같고, 그때 비슷했던 어떤 방향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취향으로 평생을 사는 거니까 이것저것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할까 말까 고민되면 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학생일 때는 할까 말까 고민되면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시 돌아가고 싶네요. 다시 생각해보니까. 고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좀 더 어려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님께서는 공정과 정의를 강조해 오셨는데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공정한 기회라는 말이 참, 공정이란 말이 정의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게 공정이란 말의 어떤 그 기준이 점점 낮아지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놀이동산 같은 데 갔을 때 돈을 좀 더 내면 패스트트랙이 있잖아요. 이렇게 돈을 좀 더 내면 줄을 안 서고 옆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저는 그게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한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 가능하단 말이야 라고 저는 약간 반감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그랬죠. 무슨 돈으로 살 수 없는 건데 이거는. 그런데 점점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많아지고 있어요. 샌들이 말하듯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이 바라는 공정의 기준은 생각보다는 저는 좀 관대하다는 느낌을 오히려 더 받아요.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그 정도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겠죠.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해요. 그 점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공정에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죠. 판을 바꿔야 된다고요. 청년들 입장에서. 그런 게 그런 거예요. 그 필리핀에서 차무식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 저를 비롯해서 차무식들이 쫙 있어요. 그런데 여기 들어와서 똑같은 포커판을 친다고 해서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게 공정합니까? 결과에서 공정하지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 보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께 기회가 있다고 봐요. 지금 시대적인 판이 바뀌고 있거든요. AI 하지만 그걸 좀 많이 공부하시고 거기에 많이 집중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공정의 면에서. 왜냐하면 그건 차무식이 몰라요. 우리 같은 차무식들은 모른다고요. 그렇지만 세계는 그 위주로 돌아갈 것이고 거기서는 출발점이 여러분이 앞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지금 시대적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공정의 문제를 제가 평생 그런 일을 해왔거든요. 공정하려면 굉장히 노력해야 되는 것 같아요. 국가적으로. 저는 의식적으로 강강약약하려고 노력합니다. 의식적으로요. 강한 사람한테도 강하게, 약한 사람한테 약하게. 그게 그런데 약자가 무조건 옳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는 답이 뭐냐 하고는 강약은 관계가 없어요. 그것까지 결부시키면 세상이 이상해집니다. 그런데 출발점이 다르고 그게 실질적인 결과에 많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치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강강약약한다는 그런 스스로의 계속 어느 정도 보정을 계속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 점이 근데 그게 노력하지 않으면 그렇게 잘 안 되거든요. 그 점을 정치가 노력해야 하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약자일 수 있어요. 청년에 진입하는 입장에서는 그걸 많이 요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구하면 바뀝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에서는 그게 필요한 영역이 많이 있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청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강강약약. 그럼 저도 강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국민들이 다시 검사 대통령을 뽑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검사로 일할 때 강강약약했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틀린 결론 낸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공직을 하거나 지금도 정치하면서 목표가 이거거든요. 내가 모든 답을 잘 낼 수는 없지만 나중에 돌아볼 때 틀린 답을 낸 경우라도 그게 내가 정의나 공정에 대한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실력이 부족하거나 무능해서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전 만족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검사 생활을 했다고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건 제 옛날 직업일 뿐이죠. 정치에 대해서 정신을 판단할 때 말을 믿지 말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전에 직업도 믿지 말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사람 다 다르잖아요. 그 대신 뭘 믿어야 되냐면 그 정치인이 정말 중요하고 어려운 선택의 정치적 선택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잊지 말고 그걸 평가하고 거기에다 값어치를 매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장관을 거의 한 1년 반 했죠. 그리고 정치를 한 1년 넘게 하는데 굉장히 진하게 했잖아요. 제가 뭐 몇 번을 쫓겨난 겁니까 도대체.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정치를 보여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당이 속한 최고 권력자 대통령이 좀 잘못 가는 길을 간다고 생각하면 제가 손해보는 거 알면서도 그걸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참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그리고 계엄이 났을 때 우리 대통령이 낸 계엄이었고 그 선택의 기로에서 그래도 저는 계엄을 저지해야 된다는 선택을 해서 행동했습니다.
결국은 그런 선택을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보통 검사 정치를 이미지를 얘기하면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물라는 거 물고 상명하고 이런 게 안 좋다고 하죠. 그리고 줄 세우기 하는 거 이런 거 안 좋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적어도 정치하면서 그 반대 지점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좋은 게 좋은데 우리 표만 생각했다면 제가 12월 3일 밤에 계엄을 막으려 앞장서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줄 세우기를 하고 의원들이 그랬다면 제가 권한이 있을 때 저를 맹종하는 사람들로만 의원을 채울 수 있었겠죠. 만약에 그랬다면 제가 이렇게 쫓겨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정치인은 정치적인 어려운, 그러니까 좋을 때 말고 감언이설 말고 정말 어려운 선택을 할 때 그 정치인이 어떤 선택을 했었는지를 봐주셔야 속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앞 질문과 좀 연계할 수도 있는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네,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대표님이 생각하는 보수의 가치란 무엇입니까? 책임감입니다. 나라를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책임감. 단적으로 우리 진영이 배출한 대통령이 계엄을 했을 때 우리가 단기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걸 알면서도 그걸 앞장서서 막는 책임감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저는 공동체 전체를 보는 거죠. 아니 그게 우리 진영이라든가 개인의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걸 알지만 공동체나 국가를 생각해서 막아야 하면 그 책임감을 앞세우는 게 저는 보수라고 생각해요. 그런 마음들이 결국은 우리나라 여기까지 만들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족한 게 대단히 많지만 그런 생각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자유민주주의예요. 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라는 것은 프리덤이 아니라 리버티예요. 자유민주주의에서의 자유가 내가 마음대로 뭔가를 뭐든지 하겠다는 자유를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자유를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너의 자유를 나라가 국가가 제한하는 상황이 필요하다면 그건 반드시 법의 정신에 따라야 되고 또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라는 약속이에요. 저는 그것 때문에 이번 계엄이 자유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생각했고 그걸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는 공화주의예요. 우리 공동체의 어떤 이상과 목표를 향해서 그 방향성이,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라는 건 방향성이 없죠. 그리고 공화주의는 방향성이 있거든요. 그 발전에 복무한다. 그걸 앞장세운다는 마음. 저는 그게 보수주의의 본령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이루는 정치를 해보고 싶어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지방대학에 다니고 있는 한 청년으로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수도권 과밀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문제라고 생각이 된다면 적절한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문제죠. 현실적으로 그런데 우리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같은 방식의 지방 지원 정책을 해서는 저는 안 바뀐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정치를 할 때 제일 편한 게 뭐냐? 똑같이 나눠주는 겁니다. 그럼 말이 없어요. 손해보지 않죠. 지방과 이 지역을 지원하는 방식이 지금 같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다 불만 없이 이렇게 뿌려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바다에다가 소금을 푸는 거예요. 농도가 조금 높아지겠지만 그게 해결되진 않아요. 서울과 경기 집중이 왜 일어나냐면 거기 다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집중의 문제는 조금 역설적이지만 집중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전체 어떤 지방에 대해서 뿌리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무슨 경로당이나 이런 시설이 좋아지긴 할 거예요. 쓸 수 있는 그렇지만 인구가 거기 집중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구가
같은 곳, 이런 메가폴리스를 서울과 경쟁하는, 그러니까 서울 같은 집중화된 도시를 전국에 몇 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교통과 통신이 발달돼 있잖아요. 결국은 서울이 발전하고 집중하면서 경기도가 커지고 이랬던 방식을 지방에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똑같이 전체를 뭐 시민구를 다 이게 아니라 현재 그런 인프라가 갖춰 있는 곳을 더 집중하고 키워서 메가폴리스를 만들어서 한 전국에 5개 정도를요. 그걸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혜택이 퍼져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구를 서울의 경쟁 도시로 생각해야지 일종의 보완제로 생각하면 그럼 결국은 비슷한 일만 반복될 거예요. 저는 결국은 집중은 집중으로 풀어야 된다는 정책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인구가 줄잖아요. 그러면 뭐 똑같이 지금같이 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되겠어요? 결국은 그것이 지역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 지역에서 서울처럼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메가폴리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도 당연히 그 중에 포함되겠죠.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질문의 테마를 조금 바꿔보고자 합니다. 아까 한동원 전 대표님께서 강연하셨던 개헌에 대한 내용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가 직면한 최우선 과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과 개헌은 어떤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AI 시대에 우리가 숟가락 올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인간이 우리 같은 호모세피엔스가 나온 지 20만 년 정도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 태어났다 죽었다 한 사람은 다 합치면 900억 명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그 역사가 20만 년 동안 오는 동안에 아주 몇 번 아주 중요한 시기들이 있었어요. 뭐 신석기 혁명도 있었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청동기 혁명도 있었고 철기 혁명도 있었고 그러다 굉장히 가다가 결국은 근데 최근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산업혁명이었죠. 인간의 한계는 두 가지입니다. 체력과 지력. 체력을 극복해버린 게 산업혁명이에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 증기기관을 하면서 이거는 체력을 그 몇십만 년 동안 있었던 체력의 한계를 극복해버린 대단한 사건이에요. 아쉽게도 대한민국은 그 산업혁명에 올라타지 못했습니다.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 나라까지 뺏긴 겁니다. 산업혁명으로 부를 쌓고 힘을 기른 나라들한테 나라까지 뺏긴 거예요. 그런데 그 산업혁명에 필적할 만한 혁명이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AI 혁명이 왜 중요하냐면 그거는 인간의 두 가지 한계 중에서 대체 불가능했던 지능을 대체하는 혁명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아주 인간의 오랜 20만 년 동안의 긴 역사 중에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혁명을 같이 목도하고 같이 경험하고 있는 동지적 관계라고 생각해요. 이게 인간이 태어나서 이런 기회를 맛보지 않는 인류가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그걸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몇 년 사이에 이루어져요. AGI라고 하죠.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그 뭐냐면 사실상의 어떤 그 완전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얘가 문답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뭐 오픈 AI에 따르면 5단계의 경우에는 어떤 부서를 그냥 통째로 대체할 수 있는 정도를 AGI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3년 내지 5년 만에 만들어질 거라고 전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10년, 20년 단위의 혁명이 아니라 3년, 5년에 승부나는 대단히 밀도 높은 혁명이에요. 그 앞에 우리가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 숟가락을 얻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여기 숟가락 못 올리면 나중에 손가락을 빨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지점을 집중할 수 있는 정치체제, 헌법 개혁도 역시 단순하게 권력 구조뿐만 아니라 AI 혁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그 체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복지예요. 결국은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복지가. 근데 왜 이게 AI 혁명과 복지가 연결되냐면요. 우리 모든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에
성장률 정체에서 비롯돼요. 청년의 문제도 그렇거든요. 제가 여러분께 되게 죄송하고 미안하게 생각하는 거는 저희 세대는 좀 꿀 빨던 세대였거든요. 성장률이 8% 10%막 이랬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일거리가 널렸습니다. 양질에. 그러니까 무슨 그냥 놀다가 가더라도 그냥 대기업 원서가 쌓여 있었어요. 성장률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은 성장률 자체가 정체돼 있어요. 근데 그게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온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문제 때문에 연금 문제도 생기고 연금 고갈 문제도 생기고 청년 일자리 문제도 생기고 청년의 기회가 없어지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결국은 성장률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면 이건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럴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데 AI 혁명이 그걸 가져올 수 있어요. 저는 그 문제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재원으로 복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복지와 연결돼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AI는 결국은 일자리를 뺏을 겁니다. 변호사 일자리를 뺏을 거고 회계사 일자리를 뺏을 거고 그런데 그걸 꼭 나쁘게 볼 일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우리의 근로 시간을 낮출 겁니다. 그러면 거기 나오는 혜택으로 뭘 해야 되냐면 모두를 위한 복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결국 AI 성장은 복지랑 연결시키는 정책이 되고 성장과 복지를 선순환시켜야 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정책임이라고 봐요. 제가 이재명 대표의 복지 정책을 비판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성장이 연계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있는 거를 다 나눠가지고 20만 원만 나눠주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소진되는 복지거든요. 그게 아니라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하는 어떤 그런 청사진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거기에 핵심에는 말씀드린 것 같은 AI 혁명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반복하지만 그건 청년에게 기회입니다. 기성세대는 여기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요. 그리고 이거는 아직 장악되지 않은 영역입니다. 그 기회를 잡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 기회를 잡고 그 기회를 발전시키면 우리 공동체와 대한민국에도 정말 큰 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 질문을 한 분도 그 기회를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30년 경제를 이끌어갈 먹거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다른 패권국들의 경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AI 얘기를 했으니까 이어지게 그거라고 말씀드리고요. 패권국 말씀하신 정확한 지적이에요.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요. 이런 얘기가 정론이었어요. 자본에는 국적이 없다. 기술에는 국적이 없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자본과 기술의 국적이 어딘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중간 영역이 없어요. 한미일 블록이라는 블록이 생겼고 북중러라는 블록이 생겼고 이 블록 사이에 어디에 가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조선업 얘기를 가끔 하는데요. 조선업을 미국이 이제 그 군함이 정말 필요해요. 미국 입장에서는 해양 지배가 결국 세계 지배입니다. 그런데 그 해양 지배를 위해서 군함을 유지하는데 미국은 조선업이 죽었거든요. 그 미국 정도 되는 나라의 조선 군함 건조를 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 두 군데예요. 한국과 중국. 그런데 옛날 같은 상황이라면 어떠냐면 그냥 싼 중국으로 가겠죠, 미국이. 그런데 아닙니다. 패권 경쟁이기 때문에 이미 어느 블록에 속해 있느냐가 첫 번째 걸음막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이 중국이 조선이 싸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군함을 맡길 수는 없어요.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기회가 생기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한미일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떤 반공의 이념이나 이념의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도 중요한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 이게 결국 경제적인 패권 구도가 돼 있고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느 쪽에 가담해서 국익을 챙겨야 되고 국민의 이익을 챙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한미일 블록이 우리를 번영으로 이끄는 길이에요. 거기에 확실히 가담해서 거기에 중요한 플레이어가 되고 그 패권에서 이익을 쪽쪽 뽑아 먹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 민주당이 얘기했던 북중러에 대한 어떤 뭐 친중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국익에 반해요. 저는 그런 기술적인 패권 문제에 있어서 이 외교와 외교 정책에 대한 입장이 한미일 공조 강화여야 한다는 면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최근에 미국과 관련된 큰 이슈가 있었죠. 바로 미국의 민간 국가 지정인데요. 그거와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민간 국가 지정과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뭐 그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에요. 민간국가 지정이라는 거.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정치권이 이걸 너무 속단해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어떤 판단을 하더라도 그걸 너무 속단해서 우리 이래서 문제라고 하는 건 안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권 국가고 독립 국가잖아요. 미국이 자체적으로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뭐 조금 어긋난다고 해서 너무 안다라고 이런 모습을 보일 필요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그걸 먼저 알아야 하고 알고 대처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 이유 하나에 너무 목맬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인 건 맞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식으로 보면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교 우위 때문에 우리에게 카드가 있어요. 너무 걱정해야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는 두 가지예요. 제가 보는 트럼프 행정 첫째, 그냥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미국의 이익이 눈앞에 보이면 그냥 한다. 여기서 주저하지 않아요. 둘째, 중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견제한다.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를 이해하면 우리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엄 이후에 정치 상황이 좀 어려웠잖아요. 지금도 좀 그렇지만 일종의 리더십 부재가 있었죠. 그게 또 지금 트럼프 행정부 초기의 상황에서는 이점으로 작용한 면도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 들어와서 이랬죠. 주요 국가들을 하나하나 상대하면서 좀 때리고 다녔어요. 그렇죠? 캐나다니 멕시코니 뭐 이렇게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었죠. 그 과정에서 이제 좀 부작용이 생기니까 이제 이걸 접고 아이템 기준, 그러니까 자동차 관세, 뭐 철강 관세, 이거는 나라 기준이 아니라 아이템 기준이 있죠. 이건 좀 어느 정도 공평한 거거든요. 이걸 넘어간 단계예요. 그런데 우리는 첫 번째 단계, 나라별로 패는 거, 여기서 빠졌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반응할 만한 리더십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를 선택할 수가 없었던 면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지금 국제 정세에 대한 상황이 우리 지금 상황 때문에 너무너무 무조건 부정적이기만 하다 이렇게 볼 건 아닙니다. 저는 잘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정치권에서 이걸 너무 정쟁의 요소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주권 국가잖아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남은 질문들이 정말 많은데 아쉽게도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님 오늘 어떠셨는지요? 뭐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는데요. 대구에서 저를 이렇게 맞아주는 게 어렵다는 걸 제가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북대와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 가지 정책 결단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요. 정치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치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정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같은 분들이 정치를 제대로 하면 나라가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를 왜 하냐는 질문에 대해서 처음부터까지 매번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좀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 연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보수 가치 중에서 그런 거예요.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 자체가 생각하는 것이 좀 공화주의나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마음으로 정치하는 분들이 많아지면 나라가 잘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정치하는 정치인들이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감시하고 여러분이 의견을 내주고 여러분이 정치적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저는 청년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를 할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습니다. 제가 AI와 크립토커런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님과 함께한 시대를 바꾸자 개헌 경북대학교 청년 토크쇼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북대학교 청년 토크쇼였습니다. 감사합니다.